일단 저희 제목은 재활용 쓰레기 대란 혁신의 기회로라는 큰 주제를 잡았어요. 근데 그게 기업의 규제 혁신을 중심으로인데 주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아까 플라스틱이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는 다 쭉 얘기를 하셨었기 때문에 크게 얘기하지 않을게요. 가장 중요한 건 플라스틱은 1000년이 지나도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죠. 그게 가장 중요한 문제고 유엔에서도 지금 최대 1270만 톤이 바다에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저희가 문제의식을 느꼈던 건 작년 일단 2018년 4월에 재활용 쓰레기 대란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올해 이게 바로 2018년 12월 2달도 안 된 뉴스인데 이때 해외로 불법으로 방출해버렸던 쓰레기들이 다 이제 국내로 돌아와 있는 쓰레기상에 쌓인다 이런 국내적인 뉴스가 있습니다. 그 중점적인 이유는 이게 플라스틱 차이나라고 2016년에 중국의 다큐멘터리 그 영상인데 이게 중국에 방영이 되면서 중국 국민들의 심각성을 느꼈기 때문이에요. 그전에는 중국이 전 세계 쓰레기의 재활용 쓰레기의 50%를 다 처리해 왔었는데 이 영화가 2016년에 방영이 되고 사람들이 경각심을 느끼고 중국에서 욕을 먹어서 정확히 2018년 1월 1일부터 중국이 24종의 재활용 쓰레기 수요를 모두 중단하겠다고 발표를 했었죠. 그래서 중국의 세계무역기구 발송 공문이 전 세계를 패닉으로 이끌었고 이거는 미국과 관련 영국, EU의 모든 선진국들이 다 연관되어 있는 문제예요. EU 같은 경우에는 전체 플라스틱의 85%를 그 중국에 쓰레기를 수출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 한국이 어떻게 이렇게 쓰레기 대란이 난 게 국민들 탓인가? 사실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이게 OECD에서 발표한 Countries Willing to Recycle Rate라고 전체 그 쓰레기 중에서 얼마나 재활용 쓰레기를 다시 잘 활용하고 있는가 해서 한국은 2위를 차지했어요. 독일 다음으로. 우리 밑에 그리고 선진국인 벨기에, 스위스, 스웨덴 수많은 이런 선진국들이 있죠. 사실 외국에 조금만 나가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음식물 쓰레기로 떠버리지 않잖아요. 유럽 같은 경우에도 쓰레기 이런 분리수거 문화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랑 일본이 거의 가장 좋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 국민들은 기꺼이 그런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는 민족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소비자들과 국민들이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무엇이 더 바뀌어야 될까? 그래서 환경 문제는 모든 당사자가 책임이 있는데 적극적으로 소비자와 대중의 측면 이렇게 분리해서 버려. 그러니까 너무 미안하지만 이조에 대한 디스를 하게 하는 게 저는 소비자들 불편하게 하는 방법은 옳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기업의 차례인데 기업이 재활용률이 높은 용기를 디자인해야 되고 저는 시민과 기업을 옥죄서 규제를 하는 방안은 1차원적 제한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활용할 거냐? 국가 지정 사업을 제안하는 거예요. 요즘에 물에 묻는 플라스틱 같은 거를 호주에서 이거 만들었지만 미국, 독일 굉장히 많은 곳에서 만들고 있어요. 근데 왜 이걸 기업이 쓰고 있지 않느냐? 비용이 비싸죠. 원가가 비싼 재료를 쓸 기업은 없잖아요. 모든 기업은 이유는 지불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 지정 사업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업의 공모를 낸 다음에 플라스틱 소재 컨테이너 상용화를 위한 정부의 시범 사업을 공모해서 어떤 기업을 선정하는 거죠. 아까 4분도로 시작해서 아직 4분밖에 안 됐습니다. 이게 먼저 소재를 선정하는 거예요. 저희도 어떤 소재도 될 수 있는데 저희는 주로 플라스틱이라고 생각했던 게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플라스틱이거든요. 그래서 보다 환경적이고 단가가 싼 이게 생산성의 플라스틱 소재 선정되고 물에 놓고 먹을 수 있는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어떤 소재를 먼저 선정하는 게 첫 번째 단계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기업에게 이걸 설득시킬 건가? 적절한 압박과 기업의 기대 효과를 홍보하는 두 가지로 생각을 했었는데요. 먼저 EPR을 내세워서 기업의 참여를 강제시킨다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EPR이 뭐냐면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라고 생산자 책임 재활용, 생산자가 직접 그 어떤 책임 소재를 강제하게 하는 기법이에요. 그래서 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건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분명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바로 기업의 친환경 이미지를 제고시키고 책임을 택하고 다음 단계 지정 사업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방법입니다. 스타벅스 같은 큰 회사들이 공정거래 커피를 쓰는 것들은 어떤 이윤만을 위해서는 아니잖아요. 그로 인해 더 큰 어떤 자기 이미지 제고를 하고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수많은 어떤 효과들에 있어서 자기들의 어떤 장애인을 우선적으로 고용한다든지 정부가 하는 어떤 방식을 함으로써 이미지를 제고하려는 많은 노력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업의 친환경 이미지를 제고하고 거기다 세금 혜택을 하고 다음에 나아갈 사업에 우선권을 부여한다는데 이 다음에 나아가야 할 사업이라는 건 저희가 어떤 기업을 선정해서 그 시범 사업을 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나중에 더 그 사업이 성공하게 되면
어떤 규모 이상의 기업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뭐 롯데나 코카콜라 같은 대기업들이 어떤 규격의 예를 들어 1.25L 혹은 500ml 페트병을 가장 많이 팔린다면 적어도 그 판매 상품에 대해서는 이 국가가 인정하고 전에 성공했던 사업에 성공했던 환경도 규제가 돼 환경을 훨씬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소재로 만든 그걸 판매해야 되는 가이드라인을 서서히 밀어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런 국가 지정 사업을 할 때 좋은 효과가 뭐냐면 수많은 그런 기업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만들 수 있고 거기에 대한 막대한 혜택을 줌으로써 상생의 M&A를 촉진할 수 있고 보다 쉬운 재활용이 가능한 그런 생태계를 만들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이 사업의 한계점이라는 건 바로 강제력과 그 어떤 혜택의 그 구분선을 짓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기업을 너무 많이 강제하는 것은 궁극적인 효과가 되게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기회를 주는 방향으로 이게 환경에 더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늘 얘기한 것 중 하나, 어제 김태일 교수님이 청년 전체 학교라고 되게 뛰어난 모임에서 시장 인류가 만드는 가장 뛰어난 메커니즘 중 하나라고 말씀하셨어요. 저희는 사실 그거 공감하고 있거든요. 그런 플라스틱을 만드는 어떤 규격을 정확히 기업에게 전해주면, 가이드라인을 전해주면 시장은 어떻게 길을 찾아낼 것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적절한 룰을 위반하지 않는 최소한의 규제와 시작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정해주는 게 저는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들어주세요. 하셨을 때 조별 모임 처음 시작하셨을 때 오만 얘기 다들 나오셨을 것 같아요. 미세먼지부터 시작해서 막 드론으로 인공비를 뿌리자 뭐 여러 가지 얘기 저희 쪽도 나왔는데요. 이렇게 한정된 시간 속에서 저희가 도출할 수 있는 답이 환경 쪽에서 참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개인의 측면에서 어떻게 국가가 똑똑하게 환경에 대한 일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해서 좀 키워드를 플라스틱으로 잡았습니다. 왜 플라스틱으로 잡았냐면요. 저희 나라 한국인이 1인당 쓰는 일회용품 그리고 플라스틱 그 일회용품 양이 세계 1위래요. 그리고 플라스틱을 그러니까 전체 이제 대한민국이나 아니면 뭐 전 세계에서 플라스틱을 생산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생산되면 당연히 폐기가 되기 마련인데 이 폐기의 가장 높은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게 페트병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 잘 안 보이시겠지만 밑에 보면 산업용 플라스틱이라는 항목이 따로 있어요. 이게 있다는 것보다 저기 위에 있는 페트병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개개인이 쓰고 있는 페트병이 대부분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플라스틱의 경우 개개인의 행동을 규제하는 것이 환경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저희가 알 수 있는 거는 여기서 저희가 지금 고려를 해야 되는 거는 플라스틱은 재활용되는 폐기물 중에 재활용되는 게 굉장히 퍼센트가 높지도 않아요. 한 15% 정도고 나머지는 진짜 답도 없어요. 75%. 여러분 다 아시듯이 뭐 북극의 눈물, 막 바다의 쓰레기처럼 다시 아실 거라고 믿고 그냥 그건 언급하지 않겠고요. 재활용이 되어도 상품의 질이 점점 낮아져요. 이걸 다시 가소시켜서 또 경화시켜서 하는 게 굉장히 상품의 질이 낮아질 뿐만 아니라 가격 경쟁력도 우리나라의 플라스틱 폐기물의 경우 가격 경쟁력도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국으로 원래 수출했었는데 그 수출 경로도 막혔고요, 현재. 그래서 우리나라 플라스틱 폐기물에 대한 문제의 핵심은 뭐다? 소비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저희가 로드맵을 잡았고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소비를 억제할 수 있을까 해서 플라스틱의 세계 주기를 잡아봤어요. 제조부터 폐기까지 이런 단계가 있는데요. 소비자가 여기에서 관여하는 단계는 이 두 가지입니다. 무언가를 사서 소비하고 그 다음에 쓰레기를 배출하는 단계까지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단계에서 소비자에게 뭔가 귀찮은 경험을 주자는 겁니다. 그래서 배출하는 거 너무 귀찮아. 그래서 차라리 플라스틱 살 바에야 유리 제품 사고 그거 살 바에야 비닐 제품 사겠어.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게 이런 단계를 억제시키면 당연히 뭐 경제는 그러니까 수요가 있어야 생산을 하니까요. 제조 단계도 억제가 돼서 결국 전체적으로 플라스틱 폐기량이 줄어들 수 있다고 저희는 이제 모델을 잡았고요. 그래서 소비를 억제시켜서 생산도 음성 피드백을 시키자. 그러면 이제 이 소비자 경험 단계에서 어떻게 소비자들을 불편하게 해서 안 사게 만들 것이냐 여러 가지 방법을 저희가 브레인스토밍을 진짜 많이 했어요. 뭐 버릴 때 귀찮게 하자, 잘라 버리기, 공간을 분리시키기, 막 버릴 때 돈을 들게 하자, 플라스틱 종량제 봉투를 만들자, 그리고 여기에는 안 나왔는데 뭐 스티커를 붙여서 버리게 하고 스티커를 사게 하자, 뭐 되게 많았는데 결국에 정책은 굉장히 똑똑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도출에는 가장 똑똑한 방법이 바로 이 단계였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나중에 할게요. 근데 이러한 개개인의 일회용품을 규제하는 게 해외에도 굉장히 많아요. 뭐 하와이, 케냐, 샌프란시스코, 프랑스 다
아예 플라스틱 제품을 판매 금지시켜라, 비닐 생산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그냥 완전 금지를 시키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아시다시피 앞서 말했다시피 소비량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점차적으로 소비의 양을 줄이는 식으로 유도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러한 방법을 써야겠다는 이제 하나의 정책 세부적인 디테일을 만들어 봤습니다. 플라스틱 사용량을 억제하기 위해서 배출을 엄청 귀찮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귀찮게 하려면 플라스틱을 다 규격화시켜서 버리게 만들자는 겁니다. 그냥 쉽게 말해서 플라스틱을 잘라서 버려야 되는 거예요. 너무 귀찮죠? 그러면 귀찮으면 이렇게 하느니 차라리 다른 거를 사고 말지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서 해서 플라스틱 사용량을 억제시키자라는 게 저희 머리에서 나온 것 중에서는 제일 똑똑한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도와줄 수 있게 생산 단계에서도 가이드라인을 발표해야 돼요. 이런 거를 이제 플라스틱, 여러분 혹시 순수 써보셨어요? 그 물 브랜드인데요. 순수는 그 플라스틱 두께도 굉장히 얇고 잘 구겨질 수 있게 설계돼 있어서 구겨서 버리기가 진짜 용이해요. 이런 식으로 이거를 분해해서 버리는 게 얼마나 난이도가 힘드냐 쉽냐를 표기하게 하는 거고, 이건 다 권고예요. 분리를 지금 플라스틱 분리 표시 아시죠? 이렇게 돌아가는 삼각형 모양의 안에 조그만하게 페트, PET인가 뭔가 아무튼 그런 식으로 조그만하게 써있는데, 이것도 보기 쉽게 바꿔서 더 사람들이 플라스틱의 그 폐기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면서 동시에 좀 덜 쓰게 만드는 좀 똑똑한 정책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환기비 보완점은 나중에 말씀드리고, 이거는 제가 이제 하나 가져와 봤는데, 이거 테드 보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스톡홀름에서 교통체증을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대한 테드론이었는데요. 2006년에 혼잡세를 도입한 거예요. 이 혼잡세를 하는 게 뭐냐면, 러시아워 시간에 지나가는 모든 차량에 그 번호판을 다 찍어가지고 다 혼잡세라는 걸 매기는데, 이게 얼마 되진 않아요. 1.몇 유로? 우리 돈으로 치면 1,000 얼마겠죠? 사실 저는 조금 비싸다고 생각이 되는데, 아무튼 얼마 안 되는 돈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 이게 일몰 조항이 있는 조항이었어요. 해서 소득세, 혼잡세를 일정 기간 동안 도입했다가 나중에 없애버렸어요. 이거는 혼잡세가 마지막으로 시행됐던 날의 도로 사진이고요. 그리고 일몰 조항 때문에 없어지고 난 바로 다음날 똑같은 시간의 도로 사진이에요. 확실히 다르죠. 국가가 좀 똑똑하게 시민에게 최소한의 피해를 주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정책의 필요성을 어필할 수 있는 자료라고 생각해서 넣었고요. 아무튼 그래서 이런 정책이 플라스틱 쪽에는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더 생각해봐야 될 점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플라스틱을 규격화해서 버리게 하려면 필연적으로 그걸 수거하는 통을 만들어야 되고 설치해야 되는 비용이 발생해요. 근데 이건 다 저희 내피셜이지만, 이러한 것을 단기적으로 봤을 때 플라스틱이 결국 폐기도 돈이거든요. 경제적으로 비용 편익이 있을 거라고 저희는 예상을 했어요. 그리고 이거 내피셜이지 않냐, 어떻게 그렇게 귀찮게 한다고 사람들이 안 살 것 같냐?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거는 시범사업 등의 시뮬레이팅이 필요할 듯 싶습니다. 여기까지 발표 마치고요. 신재생에너지의 핵심, 태양광, 우리 정부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사가 2018년 8월 기사인데, 공공기관 유휴부지에 태양광을 설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울산, 군산 등 여기 산업고용 위기 지역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실시를 하고, 그다음에 또 이제 다양한 기업들을 이제 뽑는다고 하는데, 여기가 이제 보면 사업계획서 평가 지표예요. 근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 뭔가 좀 이상합니다. 그래서 이게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여기 경영 상태, 기술 인력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여기 보면 이제 또 기업의 신용도가 배점 기준으로 10점이나 차지하고 있는데요. 사업 초기 스타트업과 벤처의 신용도가 과연 높을 수 있을지가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보시면은 국가기술 자격 보유 인력 이렇게 여기 있는데, 여기 보시면 산업기사랑 여기 기능사 이렇게 있는데, 요 인력에 따라서 배점이 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과연 기술력이 이런 잣대로 있는 게 과연 맞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뭔가 공공은 혁신의 테스트베드를 제공해야 합니다 라는 말씀 혹시 다들 기억하시나요? 네, 그래서 이 세계 최초의 지하공원이 뉴욕의 로우라인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여기는 작은 기업들, 그러니까 스타트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하고 이제 사업을 진행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처럼 진입장벽을 해소해서 좀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우선 저희는 이제 요 앞에 이제 아까 봤던 이런 다양한 점수 배점표인데요. 저희는 이제 좀 불필요한 계량 기준 요것들은 좀 삭제를 하고 초점을 좀 비계량 쪽에 맞춰서 이 부분을 좀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작은 스타트업이 많은 시도를 할 수 있도록 초점을 맞췄고요. 그다음에 많은 대상 기준 시범사업 대상지를 선정해서 요 기업들이 이제 1년간 경쟁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경쟁에서 가장 성과가 높은 기업들이 최종 대상 기업에 채택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생각을 했었고요. 또 그럼 이제 성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시장에는 태양광 분야의 벤처, 그러니까 스타트업이 기회가 훨씬 확대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아까 그 로우라인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평가 기준이 너무 좀 계속 했던 곳이 계속 더 이렇게 지원을 받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스타트업이 계속 기회를 받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이걸 좀 확대할 수 있을 것 같았고 그 다음에 공공에서는 안정성이 아닌 성과로 선정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저희 발표에 한계점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좀 안정성을 추구하는 공무원들을 저희가 어떻게 설득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좀 고민이 많이 있었고요. 이 부분도 사실은 계속 이제 그런 논의만 하다 보면 결국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셨으니까 이걸 좀 기점으로 해서 이 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도 좀 스타트업의 그런 규제나 이런 걸 좀 완화시키고 또 이런 신생 기업들 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또 경쟁 시스템의 평가 기준이나 평가자 결정도 약간 모호하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깊이 좀 찾아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태 기업들의 기회 비용에 대해서도 좀 이런 몇 가지 이제 한계점들을 저희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좀 짧은 발표였지만 들어주셔서 여러분들 새우깡 좋아하시나요? 네. 저는 이거보다 네오 새우깡 좋아해요. 저도요. 요즘엔 새우깡 사면은 뒤쪽에 테이프가 있어가지고 먹다가 이렇게 부딪히잖아요. 그래서 보호하시는데 그렇듯 새우깡이라든가 다른 재화들은 나오면 어떻게 할 수 있죠? 보호할 수 있죠. 근데 전기는 그렇지 않죠. 네. 전기는 예를 들어서 제가 100의 전기를 한 대씩 나왔어요. 근데 50을 썼어요. 나머지 50은 어떻게 되죠? 사라집니다. 네. 전기는 이렇듯이 보관과 저장이 어렵습니다. 현재 거리 기술들이 발달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런 전기를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때문에 이런 특성 때문에 발전소는 그때그때 필요한 양만큼 발전시켜서 나눠줍니다. 그렇다는 건 뭐냐면 전기 사용량의 최대치만큼 발전소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우리나라 현황이 이렇습니다. 1일에 쓰는 전력은 이렇게 아침과 저녁이 굉장히 다르죠. 그리고 여름철에 전력 피크가 나더라고요. 그럼 전력 피크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전기 특성상 발전소는 이 최대치에 맞춰서 항상 구축됩니다. 근데 이런 게 최대치에 맞춰서 발전할 때는 굉장히 좋지만 그렇지 않을 때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이런 형태가. 뿐만 아니라 이런 소비량에서도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비에 사용하지 않은 전기는 사라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손실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2017년에 57만 6천 기가와트 아워를 만들었는데 실제로 사용은 50만 7천입니다. 물론 이게 성장 과정에서 발생한 그런 손실이라고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이건 12.1%가 손실했죠. 근데 데이터가 왔는데 1.5%밖에 그러니까 성장하는 과정에서 손실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가정에는 들어갔는데 그중에 그러니까 가정이나 기업에 들어갔는데 10%는 사라진다는 것이죠. 이 10%를 어떻게 사용할까 저희는 생각했습니다. 10%면 아까 그 발제에서 들었던 게 전체 전력의 20%가 가정에서 사용한다 했죠. 그러니까 20%를 사용할 수 있으면 가정에서 1.5배 더 많은 전력을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어떤 조직이 있는지 살펴봤는데요. 일단 가정에는 두 가지 측정기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자체적인 발전 설비가 있으면 잉여랑은
받았는데 잘 쓴 거를 측정한 거고 수준량은 실제로 받은 만큼을 측정한 거죠. 그래서 수준량 금액이 잉여량이 결국 우리가 내는 공과금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그러니까 어떤 형식이냐면 일정 쓴 거에서 차감되는 형식인 거죠. 근데 만약에 이 잉여량이 수준량보다 많다면, 그러니까 100을 태양광 발전시켰는데 50만 썼어요. 나머지 50은 한자에 줘도 돈을 안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래서 이렇게 발생하는 손실은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약 149억 원에 육박합니다. 그러니까 이를 활용해서 전력 시장 구축한다면 충분히 경제력 있는 시장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제랑 이어서 해결 방법부터 제가 하겠습니다. 해외를 생각해보자면 미국에서는 민간계열 80%가 정기회사 된다고 나머지 20%는 지방고 정부가 된다고 했어요. 사실 이거는 우리나라랑 비교할 수는 없지만은 다음 보시면은 회사는 넷 미터링이라고 이 전력을 직접 생산 소비한 남은 전기를 전력사에 팔 수 있게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는 미국에서 최초 도입을 하고 다른 나라도 하고 있고 미국에서 이렇게 파란색이 다 쓰고 있는 건데 한 두 개 정도 빼고 다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그렇게 이걸 보면은 그리고 또 이런 서비스를 위해서 연방에너지 규제를 받는 독립시스템운영자와 성능교환제는 성능으로 가능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일단 3개 거래 제도를 개혁을 해야 돼요. 왜 149억으로 보상받지 못하냐? 이게 전액에 대한 현금 지급 보상이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아무리 개인의 가정에서 그 재생에너지로 전기를 만들어도 그렇게 현금으로 보상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수요가 많고 사람들이 많이 안 하는 것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재생에너지 전기세를 구축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말씀드린 현금 지급 등을 보상 가능하게 하면은 사람들이 전기를 만들어야 그러고 한 잔에 팔게 되겠죠. 근데 처음에는 한 잔이 사고 파는 거를 주도를 해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거를 보고서 가는 집안에서 뭐 태양광이 제일 유명한 태양광이나 뭐 다른 시설을 도입해서 전기를 만들게 돼요. 근데 그게 만약에 수요가 좋아진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모여서 기업을 만들어요. 기업을 만들게 돼요. 기업을 만들어서 한정과 직접 거래를 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고 이 기업이 결국에 커지면은 한정뿐만 아니라 기업과 사람과의 거래도 가능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먼저 어제 말씀 포지티브 규제가 아니라 네거티브 규제가 필요해요. 왜냐하면 회사와 개인의 힘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약간 불평등한 거래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정부의 제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정말 먼 미래를 보시면은 결국에는 나중에 개인과 개인과의 거래가 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기대효과는 재생에너지를 활성화해요. 왜냐하면 민간에 하나씩 다 재생에너지를 발전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진출자에 대한 개인의 주체화가 있기 때문에 이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것에서도 성장이나 개인의 주체화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한계점은 상용화예요. 이걸 얼마나 사용할 수 있는지 그것도 몰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초기 비용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태양광을 설치하려고 초기 비용 때문에 주저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거에 대한 한계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5조에서는 한자 맞춤형 대기 정보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하고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일단 저희가 오늘 환경 문제 관련해서 같이 토론한 내용에 따르면 대기오염에 관련된 내용이 가장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미세먼지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요즘에 좀 핫하게 이슈이고 저희들 관심도도 있어서 이런 대기오염과 관련된 정보를 개인에게 어떻게 전달을 할까 그런 부분에 상황에서 오늘 같이 주제를 나눠보았습니다. 일단 대기오염 문제는 건강 취약자인 환자나 어린이한테 특히 위험한데요. 국제환경연구 공중보건 잡지에 의하면 초미세먼지가 증가할 때마다 암 환자의 사망 위험도 같이 상승한다는 보고가 있고요. 특히 대기 문제는 어린이 환자가 위험한 건 그렇고 WHO에서도 미세먼지나 대기오염, 오존 등으로 인해서 매해 700만 명이 일찍 사망하고 있다는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취약한 사람들, 어린이나 환자에 관련해서 그런 사람들의 개인 의료 정보와 대기 정보 연계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
될까에 대해서 같이 의견을 나눠보았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환경분단 주도하에 정보 측정소를 통해서 대기 정보를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라도 데이터 정보가 아예 없는 건 아니고요. 이런 측정소를 통해서 각각의 대기 오염질이 어떠한지 실시간으로 1시간마다 업데이트도 되어 있고 해당 관련 정보를 통해서 활용해서 또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데 해당 정보 측정소는 보시는 것처럼 잘 보이진 않으시겠지만 뭐 주민센터라든지 학교라든지 일정 부분에 해당 기계를 설치를 해서 측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민간에서도 뭐 SKT나 KT에서도 지금 SKT 같은 경우에는 야구르트 배달원 키트에 달아서 측정한 이동하면 측정하는 것까지도 민간에서는 아이디어를 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제안하고자 하는 거는 일단 뭐 주민센터나 이런 곳에 설치를 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고 필요는 하겠지만 지금 기술이 많이 발달한 이 시점에 좀 더 스마트하게 정보를 수집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거에 의해서 지금 현재 스마트 가로등 측정 센서를 탑재해서 측정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드론을 활용해서도 정보를 취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기관이나 건물을 설치하는 거에 있어서 높이 제한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제 드론을 활용하게 되면 뭐 날씨라든지 그런 높이 구애받지 않고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좀 더 스마트하게 데이터를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데이터 수집이 이루어지면 이걸 어떻게 의료정보와 같이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된다는데요. 현재 우리나라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든지 저희 정보가 굉장히 데이터 구축이 잘 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데는 많은 제약들이 걸려 있는데요. 뭐 개인정보법이라든지 그런 규제들이 많아서 활용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구축된 데이터를 활용을 위해서 그런 DB의 적극적인 개방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지금 사례를 제가 넣은 거 보면 건강보험시험평가 자료에서 예전에는 학술 연구에만 제공하던 거를 산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금 규제를 풀긴 했지만 사실 이것들이 너무 미비하기 때문에 많은 활용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기오염 정보를 주려면 좀 더 이러한 부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서 같이 상호 협의하에 의료 정보를 활용한 대기 정보를 줄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거는 이렇게 데이터, 스마트하게 데이터를 구축을 해서 정보와 과정을 이룬 이후에 그 다음에 그런 의료정보, 각각의 예를 들면 뭐 고혈압 환자라든지 각각의 개인의 그런 질병과 관련해서 대기오염이 있을 때 어떠한 정보를 제공하는 게 그 사람한테 가장 유용한지 부분들에 대해서 정보를 구축을 해서 이거를 스마트화하여서 1대1 맞춤형 개인한테 정보를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자 맞춤형 정보 제공 스마트 앱을 구축하는 게 가장 저희가 기대하는 바일 거고요. 그리고 따라서는 어쨌든 대기 정보에 관련해서 정보를 줌으로 인해서 저희가 조금 주고자 하는 거는 좀 더 세부적인 내용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많이 보면 사이트나 보면 볼 수 있으실 거예요. 뭐 대기 오염질이 좋지 않았을 때 뭐 가장 많이 보시는 게 외출 제한, 외출을 삼가해야 합니다. 노약자들은 삼가해야 합니다. 단순히 그런 정보만 제공하고 있는데 이건 1대1에 맞추는 들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 유아의 상태가 다르고 노약자의 상태가 다르고 또 그 사람의 질병에 따라서 그 사람이 각각 상황 속에 대처해야 되는 방향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정보들을 1대1 맞춤형 제공할 수를 통해서 그 사람이 매일매일 삶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각각의 사람들이 위기관리 능력이 향상되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해당 내용을 제안해 보려고 논의해 보았습니다.